유의미한 투자를 하기 위한 최소 시드머니,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은 흔히 1억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원에서 1억 원을 모으기가 쉽나요?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첫 1억 원을 버는 게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불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과연 전 세계 투자대가 1등 워렌 버핏은 어떻게 첫 1억 원을 벌었을까요? 투자의 귀재답게 주식 투자로 1억 원을 벌었을까요? 오늘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13가지 이야기를 통해 워렌 버핏이 첫 1억을 벌었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워렌 버핏은 동기부여가 매우 명확했습니다. 35살에 백만장자가 못 되면 고향인 오마하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거야 라고 다짐했다고 하죠. 아무리 돈에 대한 동기부여가 명확한 사람도 이렇게 극단적인 결심을 하긴 힘들었을 텐데요. 참 동기부여가 명확했다 싶습니다. 두 번째,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6살에 근처에 있던 벤슨 도서관에서 A Thousand Ways to Make $1,000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당시였던 1936년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돈 벌기 쉬울 때이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 어느 때보다 돈 벌기 쉬운 시기라는 말들을 하죠. 하지만 역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버핏은 이 책에서 복리의 마법도 배웠습니다. 책에 재미있는 예시가 있었는데 체중계를 $30에 사서 하루에 한 명씩 체중을 재려는 사람에게 3불씩 받고 체중을 재게해준다고 해봅시다. 하루에 $3씩 벌어서 $30짜리 체중계를 사야 하니 10일이 지나야 두 번째 체중계를 살 수 있지만 세 번째 체중계를 사는 데는 하루에 $3 곱하기 2대씩 돈을 벌어들여서 총 $6씩 벌어들이니까 5일이 걸립니다. 네 번째 체중계를 사는 데는 4일이 걸리죠. 즉 번 돈을 재투자하면 같은 금액을 버는데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며 동일 시간 대비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을 만한 것을 선점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이 고향인 오마하에서 특정한 도로에 다니는 차들의 번호를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 길은 더글라스 컨트리 은행에 가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만약 그 은행이 강도받는다면 경찰은 차 번호를 필요로 할 것이고 워렌 버핏이 그때 유일하게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네요. 다섯 번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워렌 버핏이 돈을 벌어나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돈을 벌었던 경험 중 하나는 할아버지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즉 식료품 가게에서 껌과 코카콜라를 사다 팔았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말이죠. 여섯 번째, 이렇게 11살에 $120를 벌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을 곱해서 환산하면 $2,125라고 합니다. 하나로 2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이 돈을 올인해서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누나의 돈까지 끌어다 썼다 하는데요. 하지만 주식은 곧 떨어졌고 학교 갈 때마다 누나에게 한 소리씩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시 올랐지만 $5밖에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아이고 좋다, 드디어 살았다 라고 안도했다고 하네요. 머지않아 주식은 그 가격에서 더 치솟아서 2배 가까이 올랐고요. 버핏도 이랬던 시절이 있네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산 가격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두 번째, 수익을 너무 일찍 실현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 워렌 버핏은 곧 아버지가 계시는 워싱턴으로 이사했고 신문 배달 일을 했다고 합니다. 14살에 당시 $1,000를 벌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무려 $14,795, 약 1,60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네요. 당시 버핏이 신고한 세금 계산서를 내역을 보면 달마다 20에서 25%씩 수익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2년 뒤인 16살엔 달마다 $175를 벌었다고 하네요. 당시 엔지니어 평균이 월 $392로 버핏은 이의 절반 정도를 번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배달 정규직을 뛰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랬던 이유는 복리의 마법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기하급수적인 수익 곡선을 보여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이렇게 1년 만에 재산이 2배가 되어 15살에 무려 $2,000가 되었습니다. 이 중 60%인 $1,200로 가로 세로 400m짜리 농장을 샀다고 하네요. 시드가 작았으므로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버핏은 이때 농장에서 나는 이익의 일부를 일하는 소작농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로서리 스토어 점원으로 노동소득만 벌다가 이제 자본가가 돼서 사업소득을 벌게 된 거죠. 이 농장을 약 5년 뒤인 20살에 $2,000에 매각합니다. 운영을 하며 얻었던 이익은 물론이고 처음 인수했던 금액의 67%의 차익을 거둔 거죠. 아홉 번째, 한편 버핏은 16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 나왔던 체중계 예시 기억나시나요? 그 예시에서 나왔던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 기획한 사업은 핀볼 머신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픽서 어퍼라는 중고 핀볼 게임기를 삽니다. 새 것보다 훨씬 싸죠. 이 게임기를 친구인 댄 델리에게 맡겨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한 게임기를 지역 이발소에 놓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이발소 사장과 나눠 갔죠. 자, 여기까지. 앞선 농장의 사례와의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바로 상생구조입니다.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적극적으로 외주를 준다든지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하고 수익을 나눠갔죠.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의 나이에 참 사업수완이 대단했네요. 규모가 점점 커져서 학교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버핏은 이 사업을 고등학교 졸업 전 $1200에 매각합니다. 10번째, 버핏은 17살에 와튼스쿨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35살 전에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늦출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학을 했습니다. 11번째, 대학교 마지막 학년은 고향인 오마하로 돌아가서 네브라스카 대학을 다녔는데 여기서 회계를 배웠다고 합니다. 버핏은 그 당시에 대해서 It is the language of business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즉 회계란 비즈니스 업계에서 언어와 같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12번째, 19살의 버핏의 재산은 이제 $9,000였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98,466달러, 즉 1억 원이 넘었던 거죠. 13번째,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버핏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악착같이 신문 돌리는 일과 농장 경영, 그리고 게임기 사업까지 했습니다. 하나는 노동소득이었고 나머지 둘은 사업소득이었죠. 처음부터 금융소득을 창출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돈을 악착같이 모았고 19살에 오늘날의 가치로 1억 원의 돈을 이미 모았습니다. 그럼 모았을 때 어떻게 모았느냐? 수십 개 사업에 분산 투자된 다우지수, 열 몇 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절대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약 60%까지를 하나의 사업에 몰빵했고 사업을 불린 다음엔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2배씩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는 복리의 마법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투자에서 시간이 곧 돈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 즉 금융소득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것이냐? 추후 영상에서 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The Swedish Investor라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중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만을 뽑아 만들어 보았고요. 모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